Podbang Original. 프로파일러 배상훈 교수가 분석하는 사건 이야기. 크라임. (1996년 1월 6일) 서울 마포구의 한 자택. 장모님의 말에 따르면 쿵 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때가 새벽 3시 30분. 아내는 허겁지겁 거실로 나가보았습니다. 거실에서 옥상으로 올라가는 복층 계단참에 한 남자가 위에서 이어진 전깃줄에 목을 감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당대 대중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었던 가수 김광석. 갑작스러운 그의 자살 소식에 대중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물끄러미 TV를 보고 있던 이상호 기자도 그 소식을 접했습니다. 깜짝 놀란 이상호 기자는 그 길로 바로 김광석 씨의 장례식장을 향했습니다. 우울증 이야기도 들렸고 여자 관계 이야기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호 기자가 고개를 갸우뚱한 것은 바로 장모의 증언인 쿵 소리를 들었다였습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20년, 여러 번 좌절되었지만 결국은 놓을 수 없었던 취재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곳은 크라임.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김PD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날카롭고 정확한 분석으로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우고 계시는 대한민국 1호 프로파일러 배상훈 교수님을 모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배상훈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교수님 반갑습니다. 예. 네. 오늘은 조금 특별한 날이어서 바로 모시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바쁜 시간, 요즘에 안 그래도 좀 바쁘신데 또 그 짬을 잠깐 내주셔가지고 네, 이 사건을 위해서 홍대까지 한 걸음에 달려와 주신 얼굴이 명함 이상호 기자님을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크라임 열혈 애청자 이상호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기자님. 네, 기자님의 영화를 제가 오늘 아침에 따끈따끈하게 보고 와가지고. 그러셨어요? 네, 얼굴이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얼굴이 너무 커가지고 카메라 돌리다 보면 자꾸 들어와요. 네. 그래가지고 저 아직 그 울림을 그대로 가슴에 안고 지금 이 스튜디오에 앉았는데요. 일단은 뭐 그래도 뭘 소개를 굳이 해야 되나 싶기도 하지만 그래도 뭐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드려야 되는데 뭐 이름이 명함이고 얼굴이 명함이라서 네, 뭘 드려야 될까요? 본인 어떻게 소개하시나요, 보통? 그냥 뭐 MBC의 20년간 탐사 보도 주로 했고요. 사건, 사고, 뭐 권력 비리 뭐 이런 쪽으로 주로 관심을 가지고 취재해 왔고. 네. 그래서 크라임 같은 팟캐스트가 왜 없지? 해외에는 이런 전문 다큐나 드라마 같은 게 많은데 국내에는 옛날 수사반장 이후에 왜 이런 게 없지? 그랬는데 저희 영화를 사실 도와주셨어요. 배상훈 교수님께서. 네. 자문도 해주시고 출연도 직접 해주셨는데 시작하시더라고요. 크라임을. 그래서 네. 저는 계속 들어왔어요. 근데 오늘 제가 이곳에 이렇게 나오게 될 줄은 정말 몰랐고 영광입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영광입니다. 네. 영화에서 교수님의 출연 분량이 작은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은 불만이 없으셨나요? 아니요, 뭐 저는 전혀 불만이 없었고요. 네. 이제 조금 이제 사건 자체에 집중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면에서 뭐 곤란한 부분도 있었고, 그러니까 제가 아니라. 네. 근데 오늘 시원하게. 그런가요? 그때는 사실 저희가 취재 중인 상황이었고 전체적인 얼개 그리고 영화가 나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때 팩트를 던져서 말씀드리고 교수님의 분석을 받아서 사실 촬영한 거기 때문에 네. 많은 이야기를 그때는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취재 얼개 나왔고 영화가 개봉이 됐으니까 정말 오늘 좀 기대돼요. 네. 뭔가 좀 영화에서 부족했던 실체가 우리 배 교수님 통해서 드러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좀 불안한 얘기는 기자님께서 소송을 원하고 계시다. 소송을 원하고 계시는 상태여서 지금 굉장히 좀 불안하긴 한데 어쨌든 좀 잘 요리조리 피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뭐 일단은 모든 국민이 알고 있는 그 사건입니다. 간략 브리핑을 드리자면은 1996년 국민의 사랑을 받던 가수였죠. 김광석 씨가 의문의 변사체로 발견된 사건입니다. 자살이라고 주장하는 아내 서 씨와 자살이 아닐 가능성을 20년간 매달려서 취재한 이상호 기자의 취재 결과 사이에 많은 간극이 있고 논란이 있는 사건입니다. 그럼 본격적인 사건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파일러의 날카로운 범죄 분석. 배상훈의 범죄 분석. 당시가 1996년 1월 6일이었습니다. 뉴스를 접하고 바로 이제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로 갔죠. 네. 그리고 그때는 아직 이제 빈소가 차려지기 전이었고요. 되게 추운 날씨였습니다. 네. 그런데 응급실에서 한 할머니를 발견했어요. 구석에 이렇게 의자에 앉아 계셨는데 일단 여쭤봤죠. 혹시 김광석 씨 유족이십니까? 그랬더니 맞다고 자기가 장모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키 체구도 작으시고 당연히 제가 수첩을 꺼내들고 어떻게 알고 오셨습니까? 누구 연락을 어떻게 받고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서혜순, 딸 서혜순으로부터 새벽에 전화가 왔다. 그러면 따님이 발견하셨군요. 따님은 어떤 상태로 발견하셨대요? 그랬더니 자는데 거실에서 쿵 소리가 났다. 그래서 가보니 사위가 목매 사망해 있었고 그래서 그때 바로 나한테 전화를 한 것이다. 그래서 쿵이라고 하는 의성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네. 제가 취재 수첩에다 쿵이라고 적어놨어요. 네. 그게 이제 최초 취재의 단초가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빈소가 나중에 차려졌는데 새벽 한 7시, 8시쯤에 빈소가 장례식장에 옛날 세브란스 병원은 텐트 천막을 이렇게 쳤어요. 거기에 이제 아직 김광석 씨 영정 사진도 오기 전인데 소복을 입고 30대 초중반의 여성분이 들어오시더라고요. 네. 저분이 저 부인이시구나 직감을 하고 카메라를 돌렸어요. 네. 어떻게 되십니까? 그랬더니 부인이라고 서혜순 씨가 입을 열었고 상당히 그런 상황에서 인터뷰를 진행하는 게 결례죠. 네. 기자랑 정자랑 인간이 되기가 정말 어렵다고 그래요. 2억분의 1이라고 그래요. 네. 기자들이 예의 있는 짓을 행동을 못하고 늘상 욕먹는 게 저희 직업이고 뭐 업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때도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입을 여시기 시작해서 어떻게 발견을 하셨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새벽까지 술을 마시다가 새벽 3시경에 방으로 들어와서 보던 비디오를 한 20-30분가량 시청을 하고 나가봤다 그냥. 그랬더니 남편이 숨져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이 진술은 나중에 이제 경찰 조사에서 번복이 됩니다. 근데 그 나가봤다라고 한 것은 사실은 쿵 소리라고 하는 것은 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나간 건데 나가봤다라는 것은 뭐 예를 들면 그냥 뭐 물을 마시러 나가봤다라는 뉘앙스로 좀 들려서 자기가 보던 비디오가 끝나서 그냥 뭐 혹시나 해서 나가봤다는 거예요. 그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쿵 소리가 전혀 안 나왔죠. 그때부터 이제 저는 상당히 이상하다. 네. 라는 질문을 갖기 시작했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는 그 영화 초반에 그 인터뷰가 나옵니다. 서혜순 씨가 울먹이면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 인터뷰 영상이 이때 찍힌. 네, 그렇습니다. 발생 지금 3시 30분에 방금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변사를 발견했으니까 그때 시각이 한 7시 반 정도? 그러면 한 4시간 정도 지난 상태였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경황이 없었겠죠. 아직 답변에 대한 자기 전략이 안 서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죠. 나가봤더니 계단에 비스듬히 누워 있었다. 복층에서 이제 옥상으로 올라가는 4층에서 옥상으로 올라가는 한 번 꺾어진 니은자 계단입니다. 그런데 그 니은자 계단 그 중간 부분에 이렇게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는 줄 알고 가봤더니 목에 줄이 3바퀴 감겨 있더라. 그러니까 이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던 상태가 아니었어요. 네. 그러니까 서혜순 씨 진술에 따르면 네. 목에 3바퀴 줄을 감고 누워 있었다. 처음에는 자는 줄 알았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손발이 따뜻하고 그래서 목에 줄을 풀어줬다는 거였어요. 이게 첫 번째 진술인데 네. 그때 했던 얘기가 장난하다 그랬다. 장난을 하다 네. 그랬다. 영화에서도 나옵니다만 네. 장난하다 그랬다. 그리고
나를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다. 저는 이 말이 가장 네. 그런 얘기를 했었죠. 알겠습니다. 이때 뭐 첫 번째 그 진술에서 이상한 점이 좀 많이 나오는데 교수님도 그 영화상에서 잠깐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일단은 일반적인 자살 상황하고 비교했을 때 첫 번째 진술이 뭔가 좀 이상한지에 대해서 좀 잠깐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일단은 그 누워 있고 줄이 공중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게 팽팽하게 당겨 있지 않은 상황이었죠, 기자님? 그렇죠. 네. 느슨하게 이제 목에 3번 감겨져서 그 누워 있는 변사자 위까지 목까지 이어져 있는 상황. 그리고 진술에 따르면은 손발이 따뜻했고 이런 얘기도 영화에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얼굴 표정이 편안해 보였다. 자는 것 같았다. 자는 것 같았다. 라고 심지어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런 진술들. 그리고 이제 나왔는데 뭐 쿵소리 얘기도 원래는 없었고 네. 나와봤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게 가능한 상황입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제 그걸 의뢰받고 그거를 화면을 보고 소리를 했을 때 가장 먼저 파악해야 된 것은 뭐냐면 최초 진술입니다. 네. 흔히 말하는 변사 사건이나 살인 사건에서 그러니까 무엇인가 어떤 것의 외부 요소가 개입되기 전에 아주 라이브한 형태의 최초 진술을 저희 프로파일러들은 가장 중시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음에 다른 요소를 생각하지 못하고 툭 내뱉었지만 사실은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무엇인가 계속 개입되는 거죠. 자기를 생각하고 관계를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최초 그 장모라는 분이 얘기했던 쿵이라는 것, 특히 이제 무엇인가 그걸 표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진실에 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굳이 그 조작을 하려고 할 때는 쿵이라는 소리를 할 필요가 없죠. 다른 형태의 형태적 얘기를 했겠죠. 자살 어떤 식으로 죽어 있었어?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걸 얘기를 했겠지 소리를 마치 들은 것처럼 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진실에 가까운 거죠. 만약에 얘기를 했다고 하면은 모양을 표현하는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쿵이라고 했다는 건 그거는 자기도 모르게 나온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면서 이제 툭 얘기를 한 거니까 그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부인께서 얘기하시는 그런 얘기들은 상황과 연결해서 들어야 돼요. 상황과 연결해서. 네. 그러면 중요한 건 현장 상황이 되겠죠. 그럼 현장 상황에서 매달린 상태, 현수점에 매달린 상태가 아닌 상태로 발견될 수가 있느냐에 대한 것을 재구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재구성이 제가 첫 장면에서 그 영화에도 나오지만 첫 장면에서 이것은 자살일 수가 없는데라고 하고 한 건 그겁니다. 왜냐하면 현수점에서 매달려서 어떤 이유 때문에 말하자면 자동적으로 풀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줄을 이제 처음에 자기가 목을 매달라고 할 때 꽉 했지만은 자기 자중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숨진 다음에 숨이 넘어가는 순간에 뚝 떨어져서 이제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복층 올라가는 45도, 그러니까 30도, 30도라는 얘기에 밑에 떨어져야 맞는 거지. 네. 거기에 주저앉거나 떨어져야 맞는 거지. 그게 중간쯤에 걸터서 비스듬히 누워 있다는 건 이건 물리학적 법칙을 넘어서는 거거든요. 이거 보충 설명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줄이 걸려 있는 현수점의 위치랑 각도가 김광석 씨가 발견된 목에 이어진 각도는 약 한 45도, 30도 정도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바로 수직 밑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떨어졌다라고 하면 교수님의 말씀에 따르면은 바로 밑에 떨어졌어야 맞는다. 그렇죠. 90도로. 밑에 떨어져 갖고 그 밑에 바닥에 쭈그려 있거나 어떻게든 형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문제는 그 계단에 걸쳐 있는 상태로 3번 감겼다고 하는 것 자체도 물론 법의학자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것도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한 그 위에 현수점 위에 전기줄을 묶은 것도 힘에 받치는 어떤 물리학적 법칙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탁 걸리는 부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다 봤을 때 이거는 자살이 아니다. 이건 누가 봐도 아니다라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게 그 부분이고 그러면은 그 쿵소리와 그리고 본인이 나가봤다고 한 것과 그리고 이것은 뭐 본인이 처음에 진술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과 연결했을 때는 아마도 본인이 얘기했던 어떤 부분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목을 맨 거는 맞다. 네. 그런데 떨어졌다. 근데 쿵. 그때는 죽지 않았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그분이 표현하잖아요. 손이 따뜻하고 말하자면 얼굴도 뭐 이렇게 편안한 것 같은 그 부분을
자기의 어떤 영역에서 재조합한 부분이 드러난다는 거죠. 부분적 진실을 담고 있는 진술이었다. 왜냐하면 거짓말이라는 것은 완벽한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진실을 섞되 일부를 틀어야지 거짓말이 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걸 완벽하게 다 조합을 하려고 하면은 사실은 그거는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그분 말이 거짓말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 만약에 이 상황을 조합했을 때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것을 가정해 볼 때는 그분 말을 조금만 비틀어 보면은 실제의 사실이 나올 수 있다는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 현장 상황이나 이런 부분, 사건이나 상흔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어서 이야기를 하고요. 일단 방금 그 계단에서 누워있는 형상과 관련해서 조금만 보충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이제 영화에 나오는 그 매듭의 형태, 그러니까 왜 저 가족용 긴 이런 그 전선줄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일단 현수점 매달리는 것처럼 만들기 위해서 일단 묶은 형상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매듭 자체도 제가 아는 다른 그 강력계 형사분한테 여쭤봤더니 이 매듭도 보통 일반인들이 맬 수 있는 매듭이 아니라는 그런 답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캠핑을 했거나 어떤 전문가의 그렇죠. 매듭법이라는. 예, 예. 네. 그리고 그 줄이 계단 아래까지 이렇게 축 늘어져 있는 상태로 발견이 됐는데 그 길이가 3.5m였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실측을 해봤어요. 그걸 가지고 누워있는 지점으로 이렇게 끌어가 보니까 닿긴 하는데 목을 감을 정도 여유는 없더라고요. 아. 더구나 세 바퀴가 나오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지금 진술의 구성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의 진술과 네. 현장 구성이 안 맞는 거예요. 그게 좀 배치가 되는 예, 상황이 많이 배치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매듭 부분은 그렇죠. 네. 가수잖아요. 네. 평생 예술만 한 사람이잖아요. 네네. 그 매듭은 흔히 말하는 뭐 표현이 그렇지만 뭐 노가다에서 또 잘 안 하는, 그러니까 좀 약간 전문적이라고 표현은 그렇지만은 그런 매듭을 많이 해본 사람, 네. 이런 형태의 매듭일 수 있는 거예요. 관련 일을 했거나 그렇죠. 혹은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왜 이렇게 되지? 라고 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뭐냐면 네. 이 매듭은 힘이 촥 한 다음에 슥 풀린 매듭이 아니라 이미 풀어진 걸 다시 사람의 힘으로 맨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드는 매듭이었어요. 둘의 차이가 좀 있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런 거죠. 사람이 그 자살한 60kg 정도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60kg지만은 60kg는 그대로 매달렸을 때의 60kg예요. 네. 그 상태는 어떻게 되냐면 뛰어내렸거나 아니면은 이쪽에서 뛰어내리면 60kg보다 더한 그 무게가 딱 순간적으로 걸려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되냐면 매듭 있는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탁 걸리는 형태의 그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 네. 그죠? 착 감기는 그렇죠. 땡겨지면서. 예, 순간적으로 탁 네. 그러니까 채워지는 채연이? 형태가 돼야 되는 네. 거예요. 근데 그 찍힌 것 자체로는 그 방향이 좀 이상해요. 저희가 실제로 그 매듭을 재현하는데 몇 년이 걸렸어요. 그 부분이. 제가 다시 한번 그 매듭을 똑같이 매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매듭을 묶어놓고 아래로 당기니까 그 매듭의 귀가 있잖아요. 네. 그게 형상이 변하더라고요. 그렇죠. 변해야지 맞는 저렇게 거예요. 안 남아있게 그렇죠. 되더라고요. 아, 청취자분들도 그림이 머릿속에 좀 그려지실 것 같고요. 하지만 뭐 이제 아내분께서는 자살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후에 좀 저희도 많은 대중들은 자살이라고 좀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당시 언론을 검색해 보시면 거의 안 남아 있어요. 네. 근데 뭐 한 두세 줄 정도 두 가지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우울증, 다른 하나는 여자관계, 여자 문제 때문에 나한테 미안해했다. 그래서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자살한 것이다. 라고 아주 강변을 하셨습니다. 아내분께서. 네. 그러니까 네. 수사 초기부터 워낙 이 자살이라고 하고 이제 언론에 그게 다 보도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경찰서 분위기도 이걸 뒤집기는 어려운 거죠. 그때만 해도 지금 우리가 이 영화를 통해서 최초로 공개한 내용이 드러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런 의혹들을 가지고 제가 당시 마포서 형사계인데요. 형사계장이랑 과장한테 브리핑을 했어요. 그때는 인터넷이 없을 때니까 프린터 출력도 안 돼서 이렇게 제가 매직으로 켄트지라고 그랬는데 옛날에 네. 쭉 적어가지고 계장님 보십시오. 이거 정말 이상합니다. 쭉. 그래서 형사 과장까지 하고 저는 그때 수습 기자에 불과했기 때문에 사실
경찰서가 낯설 때였어요. 그때만 해도. 근데 다행히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2차 진술조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진술조서는 1차 때랑 전혀 다른 내용이 되죠. 아내분의 네. 2차 바뀐 내용이 어떤 식으로 그럼 진술을 하게 됩니까? 그러니까 최초에는 새벽 3시까지 술을 4병을 나눠 마셨다. 그래서 무척 만취한 상태였다. 그래서 장난치다가 저렇게 된 거다. 술이라고 하면 여기서 맥주. 네, 그러니까 저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은 블루스 하우스라고 하는 집 근처 한 200m 되는 지하 바에서 친구분과 맥주 1병을 마셨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4병. 그럼 좀 술이 약하면 취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저희가 이제 간접적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를 확인해 보니까 0.09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네. 그걸로 뭔가 이렇게 실수할 정도 술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0.09 정도면 어느 정도라고 저희가 알고 있으면 될까요? 0.09라고 하면은 뭐 0.1이면은 우리가 면허 취소 수준이지만은 네. 우리가 이제 만취해 갖고 인사불성이라고 하는 건 0.15가 넘어야 되는 거고 네. 0.09면은 그 우리가 알딸딸하다고 하잖아요. 그런 네. 정도. 네. 그리고 물론 이거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개인 차가. 예. 근데 그거를 뭐 흔히 말하는 만취했다 그렇게 표현할 수는 없는 거죠. 예. 실제 현장에서 발견된 것도 맥주 2병 정도. 네네. 그리고 잔 하나에는 맥주가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네. 김광석 씨가 그걸 다 마셨다고 한들 맥주 1병을 추가로 마신 정도거든요. 네. 맥주 2병 먹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잿더리에 병 뚜껑이 2개가 있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잔 하나는 다 먹었고 누군가 네. 하나는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은 양은 사실 잔 하나 양 정도 2병 중에서 둘이서 나눠 먹으면은 뭐 이거는 그냥 살짝 목 축였다 정도의 느낌이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2차 진술 조서 때는 완전히 바뀝니다. 그러니까 최초에는 자기가 비디오를 봤다고 그랬거든요. 네. 마지막 한 20분 정도 안 본 게 있어서 마지막까지 돌려보고 나왔다는 진술이었는데 제가 2차 진술조서 받으러 나오셨을 때 서예순 씨한테 물어봤어요. 그 비디오가 뭐냐고. 그랬더니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파클랩스 나온가? 지옥의 묵시록인가? 그런 영화였어요. 근데 마지막 20부분 어떤 내용이에요? 물어봤더니 전혀 다른 얘기를 하더라고요. 줄거리를요? 네. 그 20분 동안 봤다는 내용이. 그럼 며칠 안 됐으니까 기억할 시점인데. 네. 그래서 제가 계속 물었더니 2차 진술조서에서 아예 이거 빠졌어요. 비디오 얘기가. 아, 기자님과 그 이야기를 한 직후에 그 2차 진술을 했는데 그때 뺐다. 네, 그때는 이제 비로소 자기 진술에 문제가 있었다고 느꼈는지 마지막 20-30분 분량이 안 나오는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진술 조서를 나중에 이제 몰래 봤죠. 형사 어깨 너머로. 그랬더니 3시까지 술을 마시고 방으로 헤어져서 들어와서 자다가 한 30분 정도 자다가 광석 씨가 춥겠다. 거실에 계신데. 그래서 이불을 덮어주려고 담요를 들고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이제 뭐 천천히 저희가 그날 상황에 대해서 되짚어 보겠지만 김광석 씨가 이혼하겠다고 통보한 날이었고 바로 그 순간에 그리고 평상시에 맞담배를 안 피는 사이인데 그 김광석 씨가 대구 분이고 되게 유교적인 분위기에서 자랐기 때문에 맞담배를 허락하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잿더리에 보면은 서예순 씨가 피던 담배까지 포함해서 김광석 씨가 피던 담배 2종이 한 30개 정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라서기로 한 거죠. 이제 뭐 네가 담배를 피든 말든 개의치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적 의미로 잿더리를 봤는데 여하튼 그렇게 해서 아주 둘 사이가 과격한 그런 언쟁과 뭐 그런 것들이 있었다고 취재가 되거든요. 그런데 30분 자고 나와서 걱정돼서 감기 걸릴까봐 이불을 들고 나갔다라고 하는 진술로 드라마틱하게 바뀌게 되는 거죠. 네. 지금 갑자기 현장 상황이 조금 나와가지고 몇 부분 교수님께 좀 여쭤볼 게 생긴 것 같은데요. 먼저 이제 당시에 이제 이혼 문제가 있어서 그날 좀 싸웠다. 이 담배를 누가 피웠는지의 문제도 사실은 의문이지 중요하죠.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말하자면은 그거를 그리고 시차도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맞담배를 피웠을 수도 있지만은 네. 김광석 씨가 피고 나중에 어떤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 네. 피웠을 수도 있는 시차도 중요하고 네.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 초기 수사가 굉장히 중요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됐다고 아니면 어쨌든 지금 기록이 네, 네. 없고 뭐 볼 수 네. 없는 부분이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 네.
또 이제 술의 양도 중요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저희가 공간을 구성할 땐 그런 걸 합니다. 실제로 그게 가능하냐? 네네. 그러니까 본인은 안에서 자고 있다가 바깥으로 나가서 뭐 춥다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면은 조금 거리가 있느냐? 아니면 바로 문만 열면 보여줄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도 다 재구성이 돼야 되거든요. 네. 현장 재구성이. 네. 근데 그게 이제 실제로는 의문이죠. 그 부분도. 근데 기자님은 그 잿더리 사진이나 뭐 잿더리 이런 상황을 좀 보셨나요?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 네. 이 두 종의 담배가 있다고 치더라도 담배 양이 반반이 있느냐 아니면은 소수가 섞여 있느냐 다른 종류의 담배가 이건 굉장히 맥락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서예순 씨가 핀 담배로 보이는 버지니아 슬림이었구나. 네. 작은 가벼운 예, 얇은 거. 그건 좀 더 적은 숫자였어요. 음. 그러니까 대부분은 말보로 김광석 씨가 태졌다고 하는 네. 그렇게 섞여 있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또 나중에 나오겠지만 네네. 서예순 씨 오빠의 존재예요. 네. 그 오빠분이 현장에 있었는데 그게 이제 경찰 조사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게 지금 저희가 지적하는 부분인데 네. 당일 저녁 12시까지 이제 그 전날 1월 5일 밤에 통보가 됐대요. 장모한테 이혼하겠다라고. 이혼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상히 밝혀드리겠지만 그리고 나서 장모가 집에 옵니다. 그래서 뭔가 상당히 지금 대책회의가 열렸던 거죠. 김광석 씨를 제외한 나머지 김광석 씨는 12시 30분에 네. 뒤늦게 들어오고 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인천에 있던 폭력 전과가 많은 그 오빠도 도착합니다. 네. 김광석 씨 자택으로 오정에 대책회의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런데 서예순 씨는 오빠가 와 있는 거를 119가 출동했던 바로 새벽 4시 10분쯤에 알았다. 네. 그 전에는 오빠가 온 사실 몰랐다고 주장하는데 이것도 좀 이상한 게 아니 집안에 문제가 있어서 어머님이 올 정도로 뭔가 지금 상당히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오빠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겠는가. 더구나 최소한 어머님이 올라오면서 그 차를 봤을 거 아니에요. 오빠가 있는 차를 1층에 있었거든요. 네. 오빠는 집은 4층이고. 그러니까 이런 그 논리적 허점. 오빠는 몇 시에 도착했다고 얘기를 하던가요? 뭐 그런 얘기 그거는 진술하지 않고 있죠. 그래요? 뭐 애시당초 진술 조사가 없으니까 이거는 네. 자기 친구들한테 한 얘기를 저희가 종합해서 취재한 거거든요. 예. 애초에 조사가 됐어야 되는 건데 네. 조사가 돼서 빠진 거죠. 이게 참고인 진술 정도는 받았어야 되는 거를 아마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누락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기록 자체에는 없다고 하는 거죠. 말하자면은. 예, 알겠습니다. 그 건물 잠깐 설명을 해주자면 이게 4층 건물로. 그렇죠. 네. 이 홍대 가장 번화가예요. 그러니까 그 홍대 주차장 골목 바로 뒤쪽에 있는 아주 그때 당시에도 노란자위 상권이었고 거기에 위치한 4층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뭐 119한테 전화하면 어디다 그러면 바로 올 수 있는 장소예요. 근데 또 이상한 게 119한테 자기가 변사자를 발견한 게 새벽 3시 30분인데 네. 즉시 연락하지 않아요. 서예순 씨가. 네. 이상하잖아요. 왜 바로 연락을 안 했다 그럽니까? 자기가 20에서 30분 가량 살리려고 CPR도 하고 귀에 피도 냈대요. 피를 돌게 하려고 뭐 그런 의도인가요? 네. 네. 귀에 피를 내는 행위를 젊은 여자가 할 수 있는지 의문인데 그런 것도 하고 여하튼 뭔가 바쁘게 뭔가가 진행이 됐어요. 네. 2, 30분 동안. 그리고 119에게 전화를 한 거는 새벽 3시 50분쯤. 그러니까 변사자 발견 이후 2, 30분 가량 뒤에. 그리고 또 119가 바로 도착하지도 않아요. 못 찾았대요. 건물을. 전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서 재차 통화를 해서 119가 왔고 그 과정에서 오빠의 존재가 확인돼서 같이 119랑 올라왔다. 4층으로. 그래서 병원에 도착한 게 바로 인근 홍대 여러분들 아시죠? 홍대에서 세브란스 병원까지 저 앰뷸런스가 사이렌 울리면서 가면 5분도 안 걸리는 거예요. 게다가 그 새벽역이었기 네, 때문에 차도 없고. 네. 근데 4시 30분에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변사체 발견 이후 1시간 이상이 소요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길죠. 네. 그죠. 그리고 저는 CPR 부분 때문에 이거는 완벽한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것은 네. 시체가 발견된 게 계단 턱에서 발견됐어요. 계단에 비스듬히. 네, 30도 각도 정도로 네. 누워 있었죠. 근데 어떻게 CPR을 했다는 거예요? 기울어진 계단에 누워 있는 사람을.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CPR을 했다고 하면 CPR의 기본은
평평한 데 놓여갖고 네. 아무리 급하다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뭐 예를 들면은 본인이 너무 자기 남편이니까 당황한 나머지 뭐 그 상황에서 그냥 뭐 어디서 본 대로 그냥 입에다 뭐 불어넣고 그냥 가슴 누르는 그런,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배운 CPR을 배운 사람이 아니라면은 뭐 그런 흉내 아니면 뭐 그런 모양을 그러니까 급하게 재현했을 가능성도 사실은 그렇죠. 배제는 할 수는 없는. 배제는 할 수 없지만은 그거는 거의 뭐 100만 분의 1이겠죠. 왜냐하면 옆에 비스듬히 누워 있는 상태인 거는 뻔히 아니고 불편한 상태잖아요. 네네네. 이게 그대로 누워 있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이렇게 옆으로 서저고 막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죠? 비스듬히 돼 있으니까. 네. 당연히 그것은 편하게 이렇게 한 다음에 했겠죠. 근데 그게 사실 큰 문제고 네네. 또 하나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왜 이렇게 시간이 걸렸을까? 네. 라고 하면은 그럼 첫 발견 시간과 그 시간 동안 뭘 했지? 그 분과 그분의 오빠분은 이것이 걸리는 거죠. 뭐 부인의 주장에 따르면 오빠는 뭐 발견하고 앰뷸런스 도착 전까지 없었다고 하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네네. 제가 뭐 영화에는 넣지 않았습니다만은 김광석 씨가 사실 3년 전에도 이혼할 만한 사안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망 직전 변사체로 발견되기 직전에도 또 정말 김광석 씨로서는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혼을 결행하기로 결심한 것 같은데, 그 사망 사고가 있기 전 일주일 전부터 계속 집안에서 아주 과격한 말다툼이 있었다고 그래요. 아내분하고요. 네. 그래서 그날이 아마 그 양가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던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혹시나 무슨 뭐 안 좋은 일이 있을까봐 장모가 항상 와 있었다고 그랬어요, 밤에. 그날은 더구나 이제 이혼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더구나 와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때는 그런 내용도 제가 얘기를 했죠, 경찰에다가. 그게 반영이 안 됐고, 그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119가 도착했을 당시에 이미 사망한 상태였는데 그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길 수가 있는 겁니까? 가족이 원하면. 이제 그 말 가족이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옮기지 못하도록 한다라고 또 어떤 경찰관분들은 많이 그렇죠, 맞습니다. 그 말씀 맞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현장을 보존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기서 문제는 기준이 죽었는가 살았는가를 판단을 합니다. 구급대원이 딱 봤을 때 확인하십니다. 생활 반응을 확인하지 않습니까? 생활 반응, 이건 죽었구나라고 하면은 뒤로 물러서 갖고 바로 경찰을 부르는데, 거기에서 이 문제가 생기는 건 뭐냐면 가족이 어차피 죽었으니까 자살 확실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차피 장례 치러야 되니까 해주십시오라고 뭐라고 이렇게 설득을 하거나 강권을 하거나 이랬을 경우는 가능한데, 만약에 그랬을 경우는 뭐냐면 119 구급일지에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데 너무 오래돼 갖고 확인하려면 기록이 없다고 할 텐데, 이 경우 현장이 1차적으로 훼손됐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죠. 제가 우리 배 교수님한테도 영화 속에서 여쭤보는 대목입니다만은, 제가 그 부검 소견서는 못 봤지만 그 참여하신 분들을 통해서 확인한 사실이거든요. 등에 이렇게 계단 모서리에 눌렸을 때 생기는 줄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눌린 자국이. 그리고 또 제가 당시 수사 당시에 형사분이 확보한 시신의 사진도 제가 직접 확인한 바가 있어요. 몸은 약간 좀 어둡게 변색이 되고 그 계단에 눌린 자국은 선명하게 남아있던 노란색 쪽으로 기억이 나는데, 만약에 이 서예순 씨 진술대로라면 몸이 따뜻했고 그래서 CPR을 할 정도였다면 눌린 자국이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잖아요. 절대 안 되죠. 예. 왜냐하면 그 상태가 뭐냐면은 심장이 시간이 얼마 안 되는 상태거든요. 먹고 나서 얼마 안 됐다. 먹고 나서 얼마 안 되는 상태이기 네. 때문에 그 상태로는 일종의 시방 같은 거잖아요. 네네. 그것이 나타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나타났다는 건 뭐냐면은 한참 전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그 상태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상태로 사망한 상태로 네. 유지가 됐던 됐다는 거예요. 상황에서 대책회의를 했었을 수도 있네요. 그래서 제가 그 담배와 술과의 시간적 연관성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왜 3번 감겼을까라는 것, 그리고 왜 다시 매듭이 된가라는 생각을, 그게 필요하다. 그 재구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석줄이라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냐면 그거는 죽은 상태에서 놨다는 거예요. 거기에 놨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CPR을 했다 그러잖아요. 네네. 그러면 어떤 자세로 CPR을 해야지 그게 나타날까요? 그 계단에서는. 그 CPR을 못 해요. CPR이라는 것은 여기를
압박하는 거잖아요. 흉부를 압박해야 그런데 되니까. 이게 공간이 생기잖아요. 세 줄이면 허리가 부러져 버려요. 그리고 CPR 하면. 네네. 그냥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얘기가 무슨 의미인지를.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은 그러니까 왜 시간이 걸린다라는 걸 설명하다 보니까 1시간이 걸렸잖아요. 네. 112를 부르는데 그럼 그걸 설명하다 보니까 CPR을 했다라고 주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현장 상황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빈 시간을 메꾸기 위해서 생긴 작화가 CPR 그리고 그렇죠. 건물의 위치를 찾지 못해서 뭐 돌렸다라는 등등의 그렇죠. 이야기로 그 시간을 설명을 그래야 해낸다.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귀에 왼쪽 귀인가요? 귀에 이렇게 칼로 짠 자국이 있는 걸로 부검에 들어갔던 분이 진술을 해주셨어요. 크로스 체크한 바에 따르면. 그러니까 하긴 했어 뭔가. 그렇다면 그거 왜 했는지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거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살리기 위해서 한 것인지. 근데 귀를 했을 때의 그 상처의 네. 형상이라는 게 원래 김광석 씨가 귀걸이는 안 하시잖아요. 칼로 짠 자국이라고 나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다른 유형의 충돌이라든가 하다가 상처가 생겼을 수 있다. 실제로 그 CPR을 하는데 귀를 이거 따한다는 게 실제로 아무 도움이 안 되거든요. 따르게 되면 네. 다른 데 피를 내는 게 맞는 거지. 네. 귀를 따는 게 그 생활시키는 거랑 무슨 의미가 있죠? 저도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요. 취한 사람도 아니고 그게 네. 귀를 안 취한 사람이라고 네. 귀를 따나요? 손을 따지. 네. 근데 귀를 그러니까 땄다라는 이제 게 그 부분을 진술을 하거나 받아쓰거나 할 때 그걸 당연히 의심을 했어야 되는 거죠. 이게 뭐지?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이제 귀걸이를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몸싸움 과정에서 뜯어져 갖고 그것을 가장하기 위해서 칼질하는 경우는 종종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건 아니라 강도 사건 같은 데에서 이제 칼을 위협하다가 피하다가 이제 상처가 나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까. 근데 지금 이 상황은 그 상황은 아닌데 어쨌든 상처가 난 부분은 있었을 것이다. 이거는 생활을 위해서 여긴 건 아니다. 어쨌든 그 상처는 칼로 났기 때문에 현장에서 칼 사용은 어쨌든 있었겠지만 그게 살리기 위해서 한 칼질인지 혹은 다른 과정에서 생긴 칼질인지는 확인할 수는 없는. 확인할 수는 없지만 어떤 칼을 사용했는지를 조금 확인해 봤으면 좋았을 거예요. 부검이가. 상흔을 보고. 네, 상흔을 보고. 그러면 그게 이제 과도인지 아니면은 뭐 가벼운 형태의 것인지를 아마 부검이는 느낄 수 있었을 거예요. 이게 본인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거니까요. 그러면은 이게 뭘까라고 아마 그 중간에다 뭘 써놨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부검 감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뭐 이제 어쨌든 지금 뭐 부검이나 이제 사체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 목의 상흔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네, 그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지금 말씀 중에 우리가 부검 소견서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물론 저희가 부검 소견서를 열람하기 위해서 시도를 했죠. 정상적인 루트로는 안 돼서 마지막 방법으로 이제 국회의원을 통해서 행자위 국회의원을 통해서 국가수에 보관된 부검 소견서를 일단은 이제 제출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열람을 하기 위해서 김광석 씨의 친형 김광복 씨를 대동하고 이제 국회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직전에 행자부 쪽에서 이거는 서혜순 씨가 본인 외에는 친척이 와도 형제가 오더라도 열람시켜주지 말라고 하는 열람 금지 요청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대단히 놀랐습니다. 이거를 유가족이라고 하면은 한치의 뭐 의심이라도 있으면 그걸 밝혀달라고 오히려 해야 될 것인데 더구나 일반인도 아니고 가족조차도 못 보게 이렇게 막아놨다는 사실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우회적으로 저희가 이제 부검에 참여했던 가족 측의 입회인이라든가 이제 부검했던 분들을 통해서 이제 부분적으로 확인한 결과 앞에서 나왔던 것처럼 서혜순 씨가 주장했던 자살의 두 가지 이유가 우울증과 여자 문제 아니었습니까? 근데 여자 문제도 이제 거짓말이라는 게 나중에 드러납니다만은 우울증을 부인이 인지할 정도로 알았다면 약을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신체에서 그런 약물 반응은 전혀 안 나타났다는 거고.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중요하게 인지했던 부분이 바로 지금 사회자께서 물으신 목에 남은 줄에 눌린 자국, 이른바 사큰인데 저희가 깜짝 놀랐어요. 여태까지 3번 감았다고 해서 어찌됐든 그게 자이든 타이든 3줄이 남아있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 줄만, 그것도 앞부분에
이게 목으로 봤을 때 목 뒤쪽으로 가면은 이게 소실되는 거죠. 없어져 버리는 거죠. 눌린 자국이. 그런 형태로 남아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상당히 중요하죠. 네. 네, 두 가지 걸리는 거는 솔직히 저도 몰랐습니다. 뭘 모르냐면 그거를 가족 위에 금지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는지를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분은? 그게 아마 그 행자부 규칙이나 아니면은 그 권한이 제가 알기로도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럼 보통의 가정주부가 그런 제도가 있는지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근데 서혜순 씨가 보통의 가정주부는 아닌 게 분명한데 그래서 그 문제는 최초에 제가 사회자님께 김광석 변사 사건과 관련된 당시 보도 자료를 찾아보세요. 그러면 거의 없습니다. 그나마 두세 줄밖에 안 남았습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자신에 대해서 불리한 블로그 글 같은 게 나오면 지속적으로 서혜순 씨가 포탈 쪽에 삭제를 요청했다라고 하는 진술을 받아냈어요. 무슨 말이냐면 네. 그 이후에 자기에 대해서 의심을 제기하는 여론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그거를 통제해 왔다는 거죠. 본인은 그런 노력을 기울였다 정도로 그렇죠. 일단은. 네네네. 네. 그게 이제 이번에도 적용된 거죠. 그렇죠. 이 부검 감정서를 못 보게 한다고 하는 연락 금지라고 하는 제도라 일종의 어떤 그 규칙 같은 걸 이용할 수 있는 거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자기 외의 다른 어떤 반개 가족은 차단해 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전 그런 게 이제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이렇게 실행한 사람은 드물다라는 생각했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이 걸리는 거는 세 줄이 한 줄이라는 걸리는 건 뭐냐면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오촌 살인 사건에서 사촌 형이 목매달아 죽었던 그 사건 기억나시죠? 한 명은 이제 배에. 네. 근데 그것 때문에 뭐 자기가 괴로워서 뭐 같은 네. 자살했다고 하는 그 부분에 그 걸린 모습을 보면요. 그 네. 사건처럼 걸린 모습을 보면요. 이 목에 탁 걸릴 때 나타나는 상흔이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나타납니다. 상흔이 그 사건 자체가. 네. 그러면은 이제 이런 거죠. 그게 어떤 방향에서 어떻게 걸렸는지를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보통 그걸 힘이 어떻게 작용했는지. 네, 왜냐면 그건 보통 그냥 부검이라든가 검시관들도 대충 보면 대충 압니다. 근데 앞부분만 이렇게 뜨 있다는 것은 그게 앞부분만 있을 수가 있느냐? 왜냐하면 둘둘둘 감았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돌고 힘이 방향한 쪽으로 쓸려서 있어야지 맞는 거지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히 추정하건대 앞부분만 있다는 것은 실제로 제가 이제 다른 학생들한테도 이걸 설명할 때는 이건 뒤에서 이렇게 했을 가능성을 고려해 봐야 된다. 그러니까 목 다 있고 삥 원형에 다 있는데 목 뒤만에서 딱 사건이 끊겼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방금 이제 배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교살 뒤에서 누군가 목 졸라서 죽였을 가능성에 대한 말씀이신데 실제로 이제 수사 전문가분들 말씀이 단선으로 있을 수도 물론 없지만 세 줄을 감았으면 어떻게든 세 줄이 남던가 겹치면 두 줄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단선으로 0.5cm 정도 단선으로 앞부분만 있고 목 뒤쪽에서 가면서 소실되는데 이게 만에 하나 뒤에서 교살하지 않고 목 매달았을 경우에는 그나마 이 소실점이 위로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줄이 힘이 받는 당겨지는 윗부분을 향해서 줄이 이렇게 올라가서 소실돼야 된다는 거죠. 줄의 각도가 이제 귀 위쪽으로 바로 향하게. 그렇죠. 네. 위쪽으로 향하게 소실돼야 되는데 저희가 확인된 바에 따르면 오른쪽은 완전 수평, 네. 왼쪽은 살짝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줄을 맸다고도 볼 수 없는 사건인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게 안 나오죠. 왜냐하면 세 줄을 이렇게 이렇게 감았는데 한 줄을 이게 세 번 이렇게 감았는데 그게 어떻게 나오겠어요? 자, 그럼 좀 여기서 궁금증이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뒤에서 누군가 목을 졸랐다, 교살이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이게 살아있는 상태에서 목을 졸랐을 때 보통 이제 그 반항의 어떤 그런 어떤 생의 의지기 때문에 이제 잡거나 아니면 목 근처를 자기 목 근처를 긁거나 뭐 등등의 어떤 행동을 하는데 혹시 그 변사 부검 같이 뭐 참관했던 분 통해서 목 근처에 어떤 추가적인 다른 상은 얘기는 손톱 밑에 뭐 그런 건 발견된 것도 없고요. 네. 볼 쪽에 긁히는 적이 몇 군데 있는 거는 포착을 하셨다고 해요. 볼에 긁혔.
네, 볼 쪽에 긁힌 자국. 그거 외에는 목에는 뭐 특별히 그런 게 발견되지 않은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이게 만약 교살이라고 가정한다면은 반항의 흔적이 없는 교살이라면 손을 못 쓰게. 그러니까 한 명이 하지 않았다는 거죠. 네. 그거를 방증하는 거죠. 두 명이 한 사람은 손을 잡고 못 움직이게 하고 한 사람은 교살을 했다고 하면은 설명은 되는 부분이죠. 꼭 한 사람이어야 될 필요는 없죠. 그죠? 이게 교살이라고 전제를 한다면 손이 못 긁는 것은 손을 못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렇다면 누군가는 목을 쥐어 틀어야 되니까 손을 잡고 있는 누군가가 존재해야 한다. 반드시. 그렇죠. 그리고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보통 제가 이제 윤기현 사건에서도 네, 축구 선수 얘기했고 그것처럼 왜 이 뭐 흔히 말하는 손에 이런 게 없느냐 아니면 또 뭐 이런 게 없느냐라고 하면은 제일 쉬운 방법은 담요를 두두들 마는 거예요. 몸을 이렇게. 네, 몸을 막 말고 우리 멍석말이 하듯이 네. 못 움직이게 한 다음에 번개탄을 패거나 아니면은 거기서 목을 조르면은 그거는 몸에 상처 안 남고 죽일 수 있어요. 그런 방법은 형사들은 다 알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굳이 이게 여기에 뭐가 없고 뭐 여기 반항이 뭐 이게 없다고 해서 교살이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황과 이 사건과 이걸 다 봐야지 판단할 수 있는 거지. 네, 그러니까 방금 교수님께서 이제 반대쪽에서 반박할 수 있는 주장, 손에 어떤 손 밑에 피부나 아니면 목 근처에 긁은 흔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교살이냐라고 반대쪽에서 만약 반박을 한다면 교수님은 이렇게 답을 할 수가 있다. 충분히 그 외에도 교살로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혼자가 아니라고 하면, 뭐 한다면 폭세범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것도 좀 가능한 걸 하는 거죠. 그걸 해라고 경찰이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집안에서 단독 혼자, 그러니까 아내분 혼자가 아니었다라고 증언을 해줄 만한 사람은 존재하지가 않은 것이죠. 외부에 있는 제3자는. 현재 진술에 따르면은 발견된 시각이 3시 30분인데 네. 그거는 그야말로 서혜순 씨의 주장인 것이고 네. 중요한 것은 발견 시점 이전에 어머님이 왔었던 것, 그것도 팩트고, 더 나아가서 서혜순 씨 본인으로 입으로 진술한 바에 따라도 119가 왔을 때 이미 그 건물 내에 오빠가 있었다는 점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많게는 3명, 최소한 2명이 그 시간대에 있었다는 거죠. 그 건물 안에. 건물 안에는 있었다. 네. 그리고 3시 30분에 사건이 났다고 하는 거는 주장이고. 주장이죠. 네. 그건 뭐 앞으로 뭐 뒤로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니까 그건 대신에 이제 4시 30분에 그 병원을 옮겼다는 것은 팩트고. 그건 팩트가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좀 위태위태한 좀 논란이 될 만한 주장들이 지금 계속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가장 저희가 뭐 느끼시겠지만, 영화를 보신 분들은 더 100% 아시겠지만, 일단은 이제 아내분의 증언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가 많은 의문을 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왜냐하면 현장하고 배치가 되기 때문에요. 그 증언 내용이. 자, 또 3차적으로 또 진술을 또 하게 되는데 또 그게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남은 부분들은요, 저희가 2부에 이어서 과연 그렇다면 이 사건의 용의자는 프로파일링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 등등 해서 저희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이 변사 사건의 진실을 한번 파헤쳐보는 사실 시간을. 저는 이 얘기를 배 교수님한테 듣기 위해서 사실 나왔습니다. 정말 저도 궁금합니다. 네, 2부에 그 얘기를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수고해주신 두 분,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저희 방송에 힘을 실어주고 싶다면 구독하기, 다운로드하기, 후기 남기기, 하트로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그 마음에 힘입어 더욱 열심히 만들겠습니다. 다음 방송까지 안녕히 계세요.